그래서 1번은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은 분계를 일단 할 수 있어야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 5일 보시면 천주를 5,000원에 주고 샀대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500만원, 현금 500만원.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평가 이익이 발생했대요.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100만원, 매도 가능 증권 무슨 이익이요? 평가 이익. 그래서 요 분계를 만들 줄 아셔야 돼요. 거기에 있는 평가 이익 100만원이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1000주 중에서 몇 주만 팔았죠? 100주만 팔았죠.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100주예요. 몇 주라고요? 100주. 그러면은 600만원이 1000주였으니까 여기 2월 1일 날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은 60만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뭘로 받았는지는 안 나와 있는데 그냥 우리 좋아하는 현금으로 할게요. 왜냐면 여기에는 뭘로 받았냐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30만원이고,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얘예요. 얘는 자본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자본은 무슨 처리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상계 처리.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10만원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손해는 얼마만 봤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20만원.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20.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근데 이거 분계할 때는 이렇게 푸는데요.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는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어떻게 푸시냐면 5,000원짜리를 3,000원에 판 거예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으로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오면 요거는 처음하고 끝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5,000원짜리를 얼마에 팔았다? 3,000원에. 그러면 2,000원 손해봤죠? 그리고 몇 주예요? 100주잖아요. 그러면 20만원 손실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근데 가장 좋은 건 분계할 줄 알면 가장 좋긴 한데 쉬운 분계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잘 내요. 수익인식. 그래서 수익인식 관련된 거 시험에서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1번에 위탁. 그래서 위탁 나오면 수탁자가 팔았을 때.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왜냐면 거기 보시면 인도한 시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인도 시점이 아니고 수탁자가 팔아야 돼요. 그 다음에 수강료는 강의 기간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달에 30만원 줬어. 근데 내가 20일만 듣고 열흘치는 못 들었어. 그러면 원래 정상적으로는 열흘치를 받으라고 회의에는 되어 있기는 해요. 그 다음에 할부 판매는 판매 시점 맞아요. 그 다음에 광고는 진행률에 따라서.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수탁.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변경. 그리고 요거는 추가로 좀 외워주세요. 그래서 변경 나오면은 두 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변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책의 변경과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지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로 정책의 변경은 정책이라는 게 법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법을 바꾸는 거고, 감가상각은 제외예요. 왜냐면 감가상각은 추정의 변경이거든요. 그리고 얘는 소급법.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은 감가나 대손처럼 그 추정치 있죠. 정확하지 않은 거. 그런 것들이고, 얘네는 전진법.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외우고 계셔야 답 맞추시는데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매기 동일한 회계정책 또는 추정을 사용하면 비교 가능성이 중대되어 재무제표의 유용성이 향상된다.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잘 봐두세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구분하기 불가능할 때. 항상 구분하기 불가능이라고 나오면 편한 방법을 쓰시면 돼요. 두 가지 중에. 그래서 어떤 게 편하냐면 전진이 편해요. 왜 그러냐면 소급이라는 건 과거의 것을 변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급 적용된다 그러면 옛날 것까지 다 바꿔야 돼요.
근데 전진이라는 건 뭐죠? 과거는 신경 안 쓰고 앞만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옛날 거 바꾸는 게 편해요? 옛날 거 안 바꾸는 게 편해요? 당연히 안 바꾸는 게 편하죠. 그래서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없을 때는 추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회계 정책 변경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변경의 효과는 당해 회계연도부터 되는 거예요? 예전 거부터 되는 거예요? 예전 거부터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래서 3번은 전진법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진법은 과거 손을 안 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4번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정액법. 4번에 1번 보시면 정액법. 그래서 우리 정액법 구하는 공식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고요. 그 다음에 이 방법의 특징은 매년 감가상각비가 일정하다 그랬죠. 그래서 1번 맞아요. 일정하게 가는 게 정액법. 그 다음에 2번 내용연수 도중 기계 설비의 사용을 중단할 경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좀 이런 건 안 냈으면 좋겠는데 장래 사용을 재개할 예정이라면은 감가상각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장래 사용한다 그러면은 감가상각을 해야 되고요. 장래 사용 안 할 거다. 네, 그렇게 나오면은 감가상각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감가상각이라는 건 쓰면 쓸수록 가치가 뭐 하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미래에 쓸 거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돼서도 처리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이 아니고 2번.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 이것도 이제 시험에서 좀 나오는 편인데요. 건물이 있는 토지 구입 후 건물 철거 비용은 토지의 부대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3번 맞아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할 때는 감가상각 나오면 요거 기억하세요. 체계적이고 합리적.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합리적이라고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관련된 거 나오면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기말 재고자산. 우리 기말은 12월 며칠이죠? 31일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12월 31일 날 남은 게 얼마냐?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도착지 인도 조건인데 아직 도착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그러면 내 거 아니에요. 왜냐면 도착지 인도 조건이기 때문에 도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구매자가 매입 의사를 표시한 시송품. 시송품은 요거거든요. 상대방이 구매 의사를 표시하면 요때 매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써 있죠. 뭐 했대요? 구매 의사 표시했죠? 그러면 더 이상 요거는 내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적송품. 요거를 다른 말로 위탁상품이라 그래요. 아까 그 2번 문제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수탁자가 팔았을 때. 근데 거기 보시면 팔았대요, 판매하기 전이래요. 판매하기 전이죠. 그러면은 안 팔았으니까 남아 있겠죠. 그래서 얘 맞고, 그 다음에 담보로 제공한 저당상품, 이것도 아직 판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남아 있는 거는 200만 원에 얼마요? 700 해서 900.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쳐주세요. 배부 차이. 그래서 배부 문제 나오면은요, 요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기준은 누구라 그랬어요? 실제. 그래서 거기 보시면 40만원 과대 배부래요. 그 다음에 실제는 35,000원이고 실제가 얼마래요? 100만원이래요. 그러면 과대가 많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보다 많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항상 기준은 누구라 그랬어요? 실제라 그랬죠. 그래서 실제보다 많다. 이렇게 이해를 일단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실제보다 많으니까 14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요게 예정이 됩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몇 시간이라 그랬죠? 3만 5천 시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140만 원을 3만 5천 시간으로 나누면 40원 나와요. 얼마 나온다고요? 40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그러니까 결론은 이 문제 시간당 얼마냐 그거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준은 누구라고요? 실제. 그것도 잘 봐놓으세요. 다음에 7번. 7번에 별표 2개 해놓으시고 요거는 꼭 집에 가셔서 한두 번씩 꼭 연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요거 시험 문제에 특히 세무 쪽에서 잘 내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요. 7번. 직접 배분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세요. 어떻게 적으시냐면 보조에다가 간접이라고 쓰고요. 제조에다가 직접이라고 쓰세요. 그래서 직접 배분법은 말뜻 그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디에다가만 배분하는 거예요? 직접에다가만 배분할 거다. 그래서 무슨 배분법이라고 하세요? 직접 배분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거기 금액이 현재 30만 원 있어요. 설비가. 설비 먼저 배분할게요. 30만 원. 원래는 500대, 400대, 600인데 500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기 보조에다가는 안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400하고 600하고 더하면 1000이죠. 그래서 1000분의 600. 1000분의 400 먼저. 그냥 둘 다 구할 거예요. 그러면은 12만 원이 조립. 그 다음에 나머지 18만 원이 누구께 될 거예요? 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조에다가는 안 나눠준다 그래서 직접에다가만 나눠준다 그래서 직접 배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보시면 이제 저기 나눌 거예요. 동력. 동력이 현재 25만 원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1100대, 300대, 200인데 1100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간접이거든요. 그래서 간접에다가는 안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500분의 300 나와요. 그러면은 6만 원 나옵니다. 요게 잠시만요. 15만 원 죄송합니다. 15만 원이 요게 조립. 그 다음에 나머지 10만 원이 절단. 그래서 직접은 직접에다가만 나눠준다 그래서 직접 배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 보조는 간접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는 안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물어본 거는 저기 총원가 물어봤어요. 절단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절단이 현재 90만 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배부한 거 보면은 18만 원 있었고 얼마 있었죠? 10만 원. 그래서 결론은 답은 118만 원. 4번. 그리고 요거는 꼭 한두 번씩 꼭 더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상하시면은 꼭 질문 해 주시고요. 왜냐면 안 나오는 게 베스트인데 은근 잘 내요. 그 다음에 8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총.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앞으로도 똑같이 계속 할 건데 총 나오면 긴 거 쓰시라 그랬어요? 짧은 거 쓰시라 그랬어요? 짧은 거. 그래서 요거는 T자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로 제공품. 그래서 제공품 짧은 거는 이렇게 되어 있죠. 기초 제공품, 단기총, 제조 원가.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초가 3만원. 그 다음에 기말이 만원. 근데 이거 갖고는 못 구하죠. 그래서 또 하나가 더 나와야 됩니다. 제품. 그래서 기초 제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팔리면 매출 원가, 남으면 기말 제품.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초 제품이 5만원. 그 다음에 매출 원가가 55만원. 그 다음에 기말이 4만원. 그 다음에 차변과 대변 똑같아야 되니까 54만원. 그러면 여기도 54. 그러면 여기는 52만원. 정답 몇 번이요? 2번.
그래서 T자 잘 물어보니까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9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선입선출법. 요건 공식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선입선출법 공식은 말 곱하기 1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분의 뭐요? 당. 그 다음에 완성품 환산량만 물어보면 분모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위당 원가를 물어보면 분모하고 분자. 그 다음에 기말제공품 물어보면 공식 다. 근데 지금은 기말제공품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공식 다 단기 기말제공품의 원가는 얼마인가. 그래서 공식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단 말 먼저 구할게요. 그 다음에 저기 균등 발생에다가 밑줄 치세요. 균등 발생. 그래서 말이 5,500개에 몇 프로죠? 50%죠. 그러면은 2,750 곱하기.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완성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거 구하셔야 돼요. 제공품 수량 구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초 제공품, 단기 착수량, 완성품 수량, 기말 제공품, 공손품 수량.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기초가 저기 7,800개. 그 다음에 단기에 추가된 게 45,000개.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5,500개. 그러면은 7,800에 45,000 더하고 5,500 빼면 47,300개가 완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잠시만요. 계산이 맞나? 7,800 45,000 빼기 5,500 하면은 47,300개. 그래서 여기가 47,300. 아니지. 그래서 말 곱하기 완이 47,300. 그 다음에 말은 아까 몇 개였었죠? 2,750. 그래서 공식에 맞춰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초가 몇 개냐면은 거기 보시면 7,800개의 50%예요. 그래서 3,900개 나옵니다. 말한 말 초당이잖아요. 당은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원가. 잠시만요. 여기 왜 또 안 써졌지? 3,900개. 그 다음에 그 말한 말 초당이잖아요. 당이 1615 250.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47300 플러스 2750 빼기 3900 하시면 46150 나와요. 잠시만요. 46150. 그래서 여기 1615 250 나누기 46150 하시면 35원 나와요. 그 다음에 2750개 하시면 96,250원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이세요. 일단 적으세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설명드리고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주로 풀던 건 완성품 환산량이죠.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인데 이 공식 가지고 세 가지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봤었던 거는 완성품 환산량. 그러면 요 밑에 것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단위당 원가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죠? 기말 제공품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공식을 다 써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균등 발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균등 발생일 때는 퍼센트 곱한다 그랬나요? 안 곱한다 그랬나요? 곱한다 그랬죠. 그래서 퍼센트 곱해서 계산해 주시면은 요 금액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두 번만 더 해보시면 그래도 큰 틀은 정리가 좀 되실 겁니다.
다음 거 보시면 10번. 다음 중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종합원가 계산은 제조지 시설을 제품별로 발행하지 않는다가 맞아요. 왜냐면 작업지 시설, 제조지 시설은 개별이죠. 그 다음에 개별원가 계산은 작업원가 계산이 원가 계산이 이루어지며 직접비, 간접비 맞습니다. 왜냐면 개별은 제조간접비의 배부가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3번 부문별 원가 계산은 재료비를 발생 원천인 부문별로 분류 집계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세요. 부문별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가 아니고 제조간접비예요. 왜냐면 우리가 제조간접비의 배부가 뭐하다 그랬죠?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는 직접 재료비가 아니고 뭐예요? 제조간접비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원가 부문은 원가 발생에 대한 책임 단위로 원가를 집계하기 위한 조직 단위를 의미한다. 맞기는 한데 이거는 우리가 별도로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부문별 원가 계산은 직접비가 아니고 간접비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1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복권 당첨금만 있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요거 잘 봐두세요. 복권 당첨금이랑 저희 시험은 두 가지가 잘 나와요. 복권 당첨금이랑 일용직. 예, 요분들은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일명 분리과세라고 해요. 그래서 복권 당첨금이나 일용직 하시는 분들은 그 지문에 1억이라고 나오든 10억이라고 나오든 100만 원이라고 나오든 다 0으로 봐야 돼요. 왜냐면 이분들은 완납이라는 게 다 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이 돈 관련돼서는 세금 낼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분들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2번 한부모 공제하고 부녀자 공제 둘 다 될 때에는 한부모만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2번 맞고요. 그 다음에 급여는 500만 원이 기준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4번도 틀렸어요. 4번도 왜 틀렸냐면 여기 보세요. 이게 저기 뭐지? 7세는 작년이에요. 그래서 올해부터 8세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들어가면은 지금 거는 옛날 버전이라 안 뜨는데 여기 보면 돼요. 여기 잠깐 보세요. 근데 지금은 아마 7세로 뜰 거예요. 여기가 아니지. 사원 등록에 가시면 여기 부양가족에 보시면 여기 밑에 7세로 뜨거든요. 이건 옛날 버전이라 그러고, 예, 올해부터는 몇 세로 바뀌었어요? 8세로. 그래서 정답은 1번, 4번입니다. 그래서 1번 하신 분도 맞고 4번 하신 분도 맞으세요. 근데 저쪽 들어가면 있으니까 저기 보면서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면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확정신고. 그래서 확정신고 위에나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만 좀 적어 주십시오. 확정신고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은 저기 분리과세랑 그 다음에 저기 뭐냐 연말정산이 아닌 것. 그래서 분리과세는 이미 세금을 다 낸 거고요. 연말정산은 연말정산하면 세금 납부해요, 안 해요? 하죠. 네, 그래서 세금을 안 낸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분리과세라고 되어 있죠. 근로소득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연말정산. 그래서 우리가 그 근로소득 받는 분들은 연말정산을 하면은 더 이상 낼 세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정답은 2번이에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맞는데 사업소득은 예외로 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보시면 공적연금이랑 공적연금이 국민연금 얘기예요. 대표적. 그래서 공적연금과 퇴직소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두 개 다 일반적으로 저기 퇴직소득은 분리과세고요. 퇴직금 받을 때 세금 다 떼고 받습니다. 그 다음에 공적연금은 연말정산이에요.
거기 4번에 보시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그 다음에 일용근로는 저기 분리과세. 그래서 정답이 3번, 2번인 이유는 사업소득 때문에 그래요. 국가에서는 뭐 실질적으로 똑바로 못하고 있긴 하지만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해요, 적게 거두려고 그래요? 많이 거두려고 하죠. 그래서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확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은요, 요거는 신용카드 세액공제인데 우리 이거 외운 적 있어요. 전산회계 1급 때. 그래서 1.3%고 그 다음에 1,000만원 한도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2.6%가 아니고 1.3%예요. 그 다음에 14번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공급시기. 요것도 은근 잘 냅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은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으면은 재화가 이용 가능한 때. 맞아요. 그 다음에 상품권은 상품권을 뭐 했을 때요? 회수했을 때. 그래서 거기 보시면 현물하고 교환했다 그랬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보세고요. 보세구역이 뭐죠? 땅은 우리나라 땅인데, 보세구역이 뭐냐면, 땅은 대한민국 땅이거든요. 근데 법은 어느 나라 법이 적용이 돼요? 외국 법이 적용이 되는 곳. 거기를 일명 보세구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사관, 미국 대사관 있죠. 미국 대사관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어도 한국 법을 안 따르고 미국 법을 따라요. 그래서 뭐 요건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저기 뭐 요즘엔 TV 같은데 거의 안 나오지만 예전에 그 북한 분들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때 태국에 있는 그 외국인 대사관으로 들어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 나라 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역을 보세구역이라고 하는데 정답은 3번인데 실제로 반출된 날이 아니고요. 수입신고 수리일이에요. 그래서 수입한다라고 신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물건을 받은 날이 아니고 수입신고에서 이게 처리되는 날짜로 하도록 되어는 있는데요. 뭐 요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따로 보거나 한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중간지급조건부 4번 밑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장기할부 판매. 그 다음에 중간지급조건부, 그 다음에 완성도 기준지급. 요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렇게 많이 배웠었던 내용은 아닌지라. 그 다음에 15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기계장치. 요거는 거의 찍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 기억해서 맞출 정도면 기억력 되게 좋은 겁니다. 앞에 보시면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감가상각은요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건물이나 구축물은 5%, 그 다음에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25%, 이렇게 빼주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언제 빼냐면은 확정신고당 한 번씩 빼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지문에 보시면 4월달부터 몇 월까지죠? 6월달까지죠. 그러면은 확정신고를 2번 했습니다. 왜냐면 1기 확정은 6월까지잖아요. 그 다음에 2기 확정은 몇 월이죠? 12월이죠. 그래서 몇 번 한 거라고요? 2번 한 거예요. 그러면 5,400만원에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야기하는 게 건물 구축물이에요? 기계장치예요? 기계장치죠. 그러면 기계장치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빼기 25%씩 몇 번 했다? 2번 했다. 그래서 결론은 반입니다. 그러면 2,000 얼마 나와요? 700.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그래서
세법에서는 뭐 정액법, 정률법 이런 거 안 써요. 그런 거 안 쓰고 그냥 건물하고 구축물은 10년. 그 다음에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2년 동안 쓰면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하고 몇 프로요? 25%. 그거 참고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잠깐만 쉬었다가 3시 5분에 분계풀 시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